한국문학 대표작 선집 채만식 탕류 4. 생애는 방한지라. 조금치라도 관계나 관심을 가진 사람은 시장이라고 부르고 속하는 미두장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간판은 군산 미국 취인소라고 써붙인 모모 도박장. 집이야 낡은 목재의 2층으로 헙스로 가니 보잘것없어도 이곳이 군산의 심장임에는 갈 데가 없다. 여기는 치외법권이 있는 도박꾼의 공동조계요. 인색한 몬테카를로다. 그러나 몬테카를로 같은 곳에서는 노름을 하다가 돈을 몽땅 잃어버리면 제 대가리에다 대고 한방탕 쏘는 육혈포 소리로 저승에의 3000m 출발 신호를 삼는 사람이 많다는데 미두장에서는 아무리 약삭빠른 전 재산을 톨톨 털어 바쳤어도 누구 목 한 번 메고 늘어지는 법은 없으니 그런 것을 조선 사람은 점잖아서 그런다고 자랑한다던지. 군산 미두장에서 피를 구경하기는 꼭 한번, 그것도 자살은 아니다. 에피소드는 이렇다. 연전에 아랫역 어디서라던가 집을 잡히고 논을 팔고 한 돈을 10,000원가량 뭉뚱그려 전대에 넣어 허리에 차고 허위 단심 군산 미두장을 찾아온 영감님 하나가 있었다. 영감님은 미두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통이 몰랐고 그저 미두를 하면 돈을 번다니까 그래 미두를 해서 돈을 따려고 그렇게 왔던 것이다. 영감님은 그 돈 10,000원을 송두리째 어느 중매점에다 맡겨놓고 미두 공부를 기역 니음부터 배워가면서 일변 미두를 했다. 손바닥이 엎어졌다 젖혀졌다 하고 방한제의 계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동안에 돈 10,000원은 어느 귀신이 잡아간 줄도 모르게 다 죽어버렸다. 영감님은 여간의 밥값은 밀렸고 고향으로 돌아갈 면목은 몰라도 차 삭시 없었다. 중매점에서 보기에 딱했던지 여비나 하라고 돈 30원을 주었다. 영감님은 그 돈 30원을 받아주었다. 받아주고는 물끄러미 내려다보면서 휘우 한숨을 쉬니 한숨 끝에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 쓰러지면서 죽었다. 이것이 군산 미두장을 피로써 적신 귀중한 자료다. 그랬지 아무리 돈을 잃어 바가지를 차게 되었어도 겨우 선창께로 어슬렁 어슬렁 걸어 나가서 강물에다가 눈물이나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게 고작이다. 금강은 백제가 망하는 날부터 숙명적으로 눈물을 받아 먹으란 팔자던 모양이다. 미상불 미두장이가 울기 들은 잘한다. 옛날에 축현역, 시방은 상인천역, 앞에 있던 연못은 미두장이의 눈물로 물이 괴었다고 이르는 말이 있었다. 망건 쓰고 귀 안 뺀 촌새님들이 도무지 어쩐 영문인 줄 모르게 살림이 요모로 조모로 오그라들라 치면 초조한 끝에 허욕이 난다. 허욕 끝에는 요새로 친다면 백백교, 디리켜서는 보청교 같은 협잡회에 귀의해서 마지막 남은 전장을 올려 바치던지 좀 똑똑하다는 축이 일확천금의 큰 뜻을 품고 인천으로 쫓아온다. 와서는 개개 미천을 홀라당 불어버리고 맨손으로 돌아선다. 그들이야 항우 같은 장사가 아닌지라 강동 아닌 고향으로 돌아갈 면목은 있지만 오강 아닌 축현역에 당도하면 그래도 비회가 솟아난다. 그래 차 시간도 기다릴 겸 연못가로 나와 앉아 눈물을 흘린다. 한 사람이 그래, 두 사람이 그래,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 몇 해를 두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니까 연못의 물은 벙벙하게 찼다는 김삿갓 같은 이야기다. 오늘이 5월로 들어서 둘째 번 월요일이라 이번 주일의 첫 장이다. 그러므로 웬만하면 입회가 다소간 긴장이 되겠지만 절기가 그럴 절기라 놔서 볼성 없이 쓸쓸하다. 그중 큰 매매라는 것이 기지개를 써서 500석 아니면 1000석짜리요.
모두가 100석, 200석짜리 마바라 잔챙이 미두꾼들만 엉겨붙어서 옴닥옴닥 한다. 옛날 말이지 시방은 쌀값을 최고 최저 가격을 통제해서 꽉 잡아 빗끄럼에 놓기 때문에 아무리 날고 뛰어도 별반 뾰족한 수가 없고 다직해서 여름의 농황을 좌우하는 청기 시세 때와 그 밖에 210일이나 특별한 정변이나 연전의 동경 대지진 같은 천변지이나 이러한 때라야 그래도 폭 넓은 진동이 있고 해서 매매도 활기가 있지 여느 때는 구멍가게의 반찬거리 흥정을 하는 푼수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투기사는 모모모가 살인 강도나 옛날 같으면 권총사건 같은 것이 생기기를 바라듯이 김만 평야에 익은 변목에 우박이 쏟아지기를 바라고 모모이나 무엇이 지함으로 돌아빠지기를 기다린다. 후장 3절. 아래층에 홀로 된 바다 지석에는 각기 중매점으로부터 온 두 사람씩의 바다지들과 조스키라고 역시 중매점에서 한 사람씩 온 서두리꾼들까지 한 40명이나 마침 대기하듯 모여 섰다. 같은 아래층을 목책으로 바다 지석과 사이를 막은 갸꾸다 마리에는 손님들이 한 100명가량이나 되게 기다리고 있다. 이 사람들이 그 중에는 구경꾼이나 하박꾼들도 섞이긴 했지만 거의가 미두 손님들이다. 일부러 골라다 놓은 것이 형형색색이다. 조선옷, 양복, 콩소매 달린 옷, 늙은이, 젊은이, 큰 키, 작은 키, 수염 난 사람, 이발 안 한 사람, 잘생긴 얼굴, 못생긴 얼굴, 이러하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각기 한 사람 몫에 한 사람씩인 저들이요. 제각기 김가, 이가, 낙가무라, 최가 등속인 노름꾼들이다. 그러나 본래 5대라고 몇 천석, 몇만 석씩 크게 하는 축들은 제 집에다 전화를 매놓고 앉아 시세를 연신 알아보아 가면서 5천석을 방해라, 만석을 사라 이렇게 해 먹지 그들 자신이 미두장에 나오는 법이 없다. 해서 의뢰껏 미두장에 갸꾸다 마리에 쭉 모여서는 건 하박군과 구경꾼과 100석, 200석을 붙여놓고 일정, 이정에 고아를 눈 뒤집어 쓰고서 밝히는 마바라들이다. 하지만 또 이 마바라들이야말로 하박군들과 한 가지로 미두 전장의 백전 노졸들인 것이다. 그들은 대개가 10년, 20년 시세표에 고하를 그리는 괴선을 따라 방한지의 생애를 걸어오는 동안 수만금, 수십만금 잡았다가 놓쳤다가 하여서 무수한 번복을 거쳐 필경은 오늘날의 한심한 마바라나 그보다 더 못한 하박군으로 영락한 무리들이다. 그런 만큼 그들은 미두장이에 골이 박혀 시세를 보는 눈이 날카롭고 담보는 크건만 돈 떨어지자 입만 난다는 푼수로 부러진 창대를 가지고는 백전노졸도 큰 싸움에는 나서는 재주가 없다. 우장삼들을 알리느라고 갤러리로 된 2층에 닭가바에서 딱딱 딱딱이 소리가 나더니 당한이라고 쓴 패가 나와 붙는다. 이것이 소집 나팔이다. 딱딱이 소리에 응하여 바다지들은 반사적으로 일제히 닭가바를 올려다보고는 그 길로 장내를 휘휘 돌려다 본다. 그들은 직업적으로 약간 긴장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도로 타기 만만하다. 갸꾸마 다리에서는 적이 긴장이 되어 모두들 바다지 한테로 시선을 보내나 바다지들 사이에는 종시 매매가 생기지 않는다. 또 손님들 편에서도 아무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다. 바다 지석과 갸꾸마 다리 사이에 목책 위에 놓인 각 중매점의 전화들만 끊일 새 없이 재그럽게 울고 그것을 받아내느라고 조스키들만 분주하다. 갤러리의 한편 구석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통신사 사람들은 전화통에 목을 매달고 각처에서 들어오는 시세를 받느라고 또 한편으로 그놈을 흙판에다가
붓글씨로 써서 내 거느라고 여념이 없다. 닭가바에는 딱딱이꾼 외에 두 사람의 닭가바가 테이블을 차고 앉아 마침 기록을 하려고 바다지들을 내려다 보고 있다. 당한 애는 바다지들의 아무런 제스처, 즉 매매의 도전이 없어 소위 대기모라고 매매가 없다고 만다. 닭가바이는 다시 딱딱이가 울고 중한 패로 갈려붙는다. 이에 응하여 선뜻 한 사람의 바다지가 손을 번쩍 쳐들면서 생곡구야로 소리를 친다. 대체 이 사람이 쳐든 손은 언뜻 아무렇게나 쳐든 것 같아도 실상인즉 대단히 기묘 복잡함이 있다. 엄지 손가락과 식지는 접어두고 중지와 무명지와 새끼 손가락 세 개만 펴서 손바닥은 바깥으로 둘렀다. 하고 보니 벙어리가 에스페란트를 짓거린 것이랄까? 그것을 번역하면 이렇다. 끝에 손가락 세 개를 편 것은 삼이라는 뜻으로 삼전이란 말이고 손바닥을 바깥으로 돌린 것은 팔겠다는 말이고 그리고 생곡구 야로는 팔천석 팔겠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즉 쌀 천석을 3전씩 팔겠다 이런 뜻이다. 이 매매가 성립이 되자면 누구나 사고 싶은 다른 바다지가 응하고 나서야 한다. 장내는 조금 동요가 되다가 다시 조용하고 갸꾸마 다리에서는 담배 연기만 풀씬풀씬 올라온다. 30원 3전이라는 시세에 바다지나 손님들이나 다 같이 누가 그걸 하는 듯이 맹숭맹숭하다. 그래서 시대나시라는 걸로 중한도 매매가 성립되지 못한다. 본시 한산한 시기에는 당한과 중한에는 매매가 별반 없는 법인데 더구나 시세가 저조여서 매방이 경계를 하는 판이라 전절보다 일천이 비싼 30원 3전에 팔겠다는 걸 그놈에 응할 사람이 없을 것도 당연한 일이다. 세 번째 딱딱이가 울고 선한 패로 갈려붙는다. 그러자 마침 기다리고 있던 듯이 갸꾸마 다리에서 손님 하나가 바다지 한 사람을 끼웃끼웃 찾아 불러내다가는 목책 너머로 소곤소곤 귓속말을 한다. 바다지는 연신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말을 듣는 한편 손에 들고 있는 금절표를 활활 넘기고 들여다본다. 이윽고 바다지는 돌아서면서 엄지손가락, 식지, 중지 세 손가락을 펴서 손바닥을 밖으로 쳐들고 고야꾸야로 소리를 친다. 이것은 팔전에 500석을 팔겠다는 뜻인데 그 소리가 떨어지자 장내는 더럭 흥분이 된다. 1초를 지체하지 않고 저편으로부터 다른 바다지가 팔을 쳐들어 안으로 두르고 돛다 소리를 지른다. 그놈을 사겠다는 말이다. 이어서 여기저기서 얕다, 돛다 소리와 동시에 팔이 쑥쑥 올라오고 소리는 한데 엉켜 왕왕거리는 아우성 소리로 변한다. 치켜올린 바다지들의 손과 손들은 공중에서 서로 잡혀진다. 커다란 혼잡이다. 바다지 석은 헌화 속에서 뒤끓는다. 닭가바들은 눈을 매눈같이 휘두르면서 손을 제게 놀려 기록을 한다. 바다지와 닭가바는 매매를 하느라고 흥분이 되고 이편 갸꾸마다리는 시세 때문에 흥분이다. 그도 그럼직한 일이다. 오늘 아침 전장 유리습기 30원 12전으로 장이 서 가지고는 전장돔의 흙 9전, 후장 유리습기 흙7이 2절에 가서 5정이 더 떨어져 홑 2전으로 되더니 3절에는 마침내 그처럼 30원대를 무너뜨리고 8전, 29원 98전으로 또다시 4정이 떨어졌던 것이다. 현물이 품기요 정비도 값이 생해서 기미도 일반으로 오르게만 된 형세것만 도리어 이렇게 떨어지기만 해놔서 수욕기들한테는 여간 큰 타격이 아니다. 만일 이대로 떨어지기로 들면 후장도매까지에는 다시 4, 5정은 더 떨어지고 말 것이고 한다면 도통 20정이 오늘 하루에 떨어지는 셈이다.
표준미가 이후 하루 동안에 100 정인이 2, 300 정인이 하는 등락은 이미 옛날의 꿈이요. 진폭이 빈약한 오늘날 더구나 한산한 이 시기에 하루 20정의 변동은 넉넉히 흥분거리가 될 수 없는 게 아니던 것이다. 갸꾸마 다리의 얼굴들은 대번 금을 그은 듯이 두 갈래로 갈려버린다. 판 사람들은 턱을 내밀고서 만족하고 산 사람들은 턱을 오므리고서 시추름하고 이것은 천하에도 두 가지 밖에는 더 없는 노름꾼의 표정이다. 이처럼 시세가 내리꽂히자 태수의 친구요 중매점 마루강에 받아진 꼽추 형보는 팽팽한 이맛살을 자주 찌푸리면서 손에 쥔 금절표를 활활 넘겨본다. 사각 안에다가 영서로 K자를 넣은 것이 태수의 마크다. 60원 중금으로 600원에 천석을 산 것인데 이제 앞으로 10정만 더 떨어져서 29원 88 전까지만 가면 증금으로 들여놓은 600원은 수수료까지 쳐서 한 푼 남지 않고 아시이다. 형부는 잠깐 망설이다가 곱사등을 내두르고 아기작 전화통 앞으로 가더니 옆에 사람들의 눈치를 슬슬 살펴가면서 모모은행 군산 지점에 전화를 부른다. 태수한테 기별을 해 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한낱 행원으로 미두를 한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고 보면 더구나 모범 행원이라는 고태수로 그런 눈치를 은행에서 알게 되는 날이면 일이 재미가 적고 한터라. 이러한 전화는 걸고 받고 하기에 서로 조심을 한다. 모모은행 군산지점 당좌계의 창구멍 안에 앉은 고태수. 그는 어젯밤을 세워 먹은 작취로 골머리가 띵하니 아프고 속이 메스꺼울 것을 겨우 참고 시간 되기만 기다린다. 3시 전이니 아직도 1시간이 더 남았다. 그래, 팔걸이 시계를 연신 들여다보고는 하품을 씹어 삼키고 하는 참인데 마침 급사 아이가 와서 전화가 왔다고 알려준다. 태수가 전화통 옆으로 가서 하이, 네, 나른하게 대답을 하는데 넬세, 네야 하는 게 묻지 않아도 형보다. 태수는 혹시 시세가 올랐다는 기별이었으면 하고 은근히 가슴이 두근거린다. 왜 그래? 빼개졌네, 빼개졌어. 30원대가 무너졌다는 말이다. 태수는 맥이 탁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다. 음, 태수는 분명치 않은 소리만 낼 뿐 무엇라고 형편을 물어보고 싶어도 옆에서 상관이며 동료들이 듣는 데라 그야말로 벙어리 냉가슴 앓는 쪼다. 발전인데 여보게? 형부는 딱 바라진 음성으로 이기죽 이야기를 씹는다. 발전인데 끊어버리세? 글쎄. 글쎄고 개 뭐고 이대로 10정만 더 떨어지면 아시야 아시. 알아들어?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이래? 그렇지만 이제 와서야 뭐. 태수는 지금 그것을 끊는데도 돈이래야 50원 밖에 남지 않는 것을 그러고 저러고 하기가 도무지 마음에 내키지를 않던 것이다. 애초에 돈 1,000원이나 먹을까 하고 그래서 발등에 당장 내리는 불이나 끌까 하고 시세가 마침 좋은 것 같아서 쌀을 붙였던 것인데 1,000원을 먹기는 고사하고 본전 600원이 다 날아난 판이니 깨끗이 밑창을 보게 두어 둘 것이지. 그까짓 것 꼬랑지로 쳐진 50원쯤 시방 이 살판의 대수가 아니다. 그러지 말게. 소호발한 그렇게 하는 법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형부가 이렇게 타이르는 말을 태수는 성가신 듯 버럭 거칠러. 긴 소리 듣기 싫어. 그만해두고 내가 어제 맡긴 것 있지? 있지. 형부는 어제 저녁 때 태수한테서 액면 200원짜리 소절수 한 장을 맡았었다. 지출이는 백석이라고 하는 고리 대금업자요. 은행은 태수가 있는 모모은행 군산 지점이다. 형부는 가끔 태수한테서 이러한 부탁을 받는다. 그걸 오늘 지금 좀 그렇게 해주게. 내일 해달라더니 아니야 오늘로. 태수는 전화를 끊고 도로 제 자리로 돌아와서
털씬 걸터앉는다. 이제는 마지막 여망이 그쳐 버리고 어찌할 도리가 없이 되었다. 그날 태수는 형부가 있는 중매점 마루강에다가 60원 중금으로 600원을 내고 쌀 1000석을 날이 6기로 붙였다. 그날은 마침 토요일인데 전장 요리습기 30원 17 전으로 장이 서 가지고는 2절에 29전, 3절에 36전, 4절에 40전 이렇게 폭폭 솟아 올라갔다. 이 기별을 받은 태수는 마침 기회가 좋은 듯 싶어 다음 5절에 사달라고 일렀다. 전화를 걸어주던 형보는 위태하다고 말렸으나 태수의 생각에는 그놈이 그대로 1원대를 무찌르고도 앞으로 백정은 무난하리라는 자신이 들었었다. 그때에 날이 마침 가물었기 때문에 모낼 시기를 앞두고 그것이 다소 강제가 아닌 것은 아니었으나 매우 속된 관찰이요 더욱이 백정이 오를 것을 예상한 것은 터무니없는 제 욕심이었었다. 태수는 그날도 은행 전화라 자세하게 이야긴 할 수도 없거니와 또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나 해달라고 형보를 지천을 했다. 한 35분 지나서 형보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5절에 45전에 샀더니 6절에 또 사정이 올라 49 전열세. 그렇지만 나는 모르니 알아채려서 하게. 행보는 여전히 뒤를 내던 것이다. 그날 1시까지 은행 일을 마치고 나와서 알아보니까 그놈 6절에 49전을 절정으로 시세는 도로 떨어져 전장도매 46전이었었다. 그래도 태수는 약간의 반동이거니 하고 안심을 했었다. 그러나 그 뒤로 시세는 태수를 조롱하듯이 초촘초촘 떨어지다가 오늘 와서는 마침내 30원대를 무너뜨리고 아실한 말까지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은행 시간이 거의 촉하게 되어서 웬 남모를 사람이 아까 형보와 이야기하던 소절수를 가지고 돈을 찾으러 왔다. 형보는 태수의 이 심부름을 가끔 해주기는 해도 제 몸을 살리느라고 언제든지 한 다리를 더 놓지 제가 직접 오는 법이 없다. 태수는 들이미는 대로 소절수를 받아 장부에 기입을 하고 현금 개로 넘긴다. 필적이며 그 밖에 조사 대조해 볼 것을 조사 대조해 볼 것도 없이 그것은 태수 제 손으로 만들어낸 백석2의 소절수인 것이다. 이어 시간이 다 되자 태수는 사무상 앞을 걷어치우고 은행을 나섰다. 그는 걱정에 애를 못 새겨 짜증이 났다. 누가 보면 어디 몸이 아프냐고 놀랄 만큼 이맛살을 잔뜩 찌푸리고 몸에 풀기가 없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요. 기색은 도로 평탄해진다. 그는 무엇이고 오래 두고는 생각하거나 걱정을 하질 않는다. 또 그랬자 별수가 없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다. 걱정하면 소용이 있나? 약차하거든 죽어버리면 고만이지. 그는 혼잣말로 씹어 뱉는 것이다. 그는 일을 저지른 후로 요즘 와서는 늘 이런 막가는 마음을 먹는다. 그러고 나면 걱정이 되고 속 답답하던 것이 후련해지곤 하던 것이다.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항용 있는 재정의 파탈로 남의 돈에 손을 댄 것이다. 그는 작년 봄 경성에 있는 본점으로부터 이곳 군산 지점으로 전근해 오면서부터 주색에 치목하기를 시작했다. 그는 얼굴 생긴 것도 우선 매처럼한 게 그렇거니와 은연중에 그가 서울서 전문 학교를 졸업했고 집안은 처녀석 하는 과부의 외아들이고 놀기 심심하니까 은행 일을 들어갔던 것이 이곳 지점에까지 정근이 되어 내려온 것이라고. 이러한 소문이 떠돌았었고 그런데 미상불 그러한 집 자재로 그러한 사람 임직하게 그의 눈은 본새도 흐벅지고 돈 아까운 줄은 모르는 것 같았다. 그러던 결과 반년 남짓해서 60원의 월급으로는 엄두도 나지 않게 빚이 모가지까지 찼다. 이러한 어색한 경우를 임시로 메우기에
태수의 컨디션은 안팎으로 좋았다. 지점장의 신임은 두텁고 은행 내정에는 통달했는데 앉은 자리가 당좌계다. 그래서 작년 겨울 백석이라는 대금업자의 소절수를 만들어 쓰는 것으로부터 그의 사기와 횡령이라는 것의 첫 출발을 삼았다. 큰 대금업자랄지 그 밖에 예금한 금액이 많고 은행으로 들이고 내고 하기를 자주 하는 예금주들은 그러하기 때문에 액면이 많지 않은 위조 소절수가 자기네 모르게 몇 장 은행으로 들어가서 조 지리가 맞지 않더라도 좀처럼 눈에 띄지를 않는다. 그러므로 그러한 위조 소절수가 은행에 들어오더라도 그게 위조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할 당자계에서 그냥 씻어서 넘기기만 하면 일은 우선 무사하다. 태수는 그 묘리를 알았던 것이다. 그는 은행에서 소절수 첩을 빼내오고 백석이의 도장을 그대로 새기고 글씨를 본받아 백석이 자신이 발행한 소절수와 언뜻 달라 보이지 않은 것을 만들기에 그리 힘들지 않았다. 그놈을 믿는 친구라는 형보더러 찾아가달라고 맡기고 그럴라 치면 형보는 다시 다른 사람을 시켜 은행으로 찾으러 보낸다. 은행에서는 태수가 그것을 어여시 받아 장부에 기입을 해서 현금계로 넘기고 현금계에서는 아무 의심도 없이 돈을 내주고 그 돈이 조금 후에는 형부의 돈을 거쳐 태수에게로 돌아 들어오고 이것이다. 그가 좀 그렇게 소절수 위조를 해서 쓸 때에는 손이 떨리고 며칠 동안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했으나 차차 맛을 들이고 단련이 되면서부터는 돈이 아신 때면 제 소절수를 발행하듯이 척척 써먹었다. 그 범위도 넓혀 역시 예금이 많고 거래가 잦은 농산흥업회사와 마루나라고 하는 큰 중매점까지 세 군데치를 두고 그 짓을 계속했다. 한 것이 작년 새안부터 지금까지 반년 동안 백석이 것이 1,800원, 도합하면 3,300원이다. 이 3,300원은 형부가 심부름을 해 줄 때마다 얼마씩 떼어쓴 4,500원과 요리집과 기생한테 준 행하와 미두 미천으로 다 먹혀버린 것이다. 이 짓을 해 놓았으니 늘 살얼음을 밟는 것 같이 마음이 위태위태한 판인데 지나간 4월 초승부터 그 백석이와 은행 사이에 사소한 일로 갈등이 나가지고 백석이가 다른 은행으로 거래를 옮기리 어쩌리 하는 소문이 들렸다. 만약 그러는 날이면 예금한 것을 한꺼번에 모조리 찾아갈 것이요. 따라서 태수가 손댄 1,800원이 비는 게 드러날 것이다. 동시에 그날이 태수는 끝장을 보는 날이다. 태수는 어디로 도망을 가거나 또 늘 입버릇같이 뇌던 자살을 하거나 두 가지 외에는 별수가 없었다. 소문대로 그가 처녀석 추수를 하는 과부의 외아들이기만 하다면야 모면할 도리가 없지도 않다. 그러나 그것은 백죄 낭설이다. 그의 편모는 지금 서울 아현 구석의 남의 집 단칸 새방에서 아들 태수가 15원씩 보내주는 것으로 연명을 해가고 있다. 태수의 모친은 중년 과부로 남의 집 안잠을 살고 바느질품 빨래품을 팔아가면서 소중한 외아들 태수를 근근히 보통학교까지 많은 졸업을 시켰었다. 셈 같아서는 그 이상 더 높은 학교라도 들여보내겠지만 늙어가는 과부의 맨손으로는 힘이 자랄 수가 없고 그래 태수는 보통학교를 마치던 길로 모모 은행에 급사로 뽑혀 들어갔다. 그는 낮으로는 은행에서 심부름을 하고 밤으로는 다른 부지런한 동무들이 하듯이 야학을 다녀 을종 상업학교 하나를 졸업했다. 아이가 우선 외모가 똑똑하고 하는 짓이 영리하고 그런 데다가 을종이나마 학교의 이력과 여러 해 은행에서 치러낸 경력과 또 소속한 과장의 눈에 괜 덕으로 21살 되던 해엔 승차해서 행원이 되었다. 본점에서 꼬박 2년 동안 지냈다. 그동안 태수를 총애하던 과장 그는 남가이었었다. 태수가 소위 급사아가리 이래서 아무래도 다른 동무들한테 한풀 꺾이는 것을 애석히 생각해서
기회를 보다가 계제를 만나 작년 봄에 이 군산 지점으로 전근을 시켜주었다. 태수도 서울 본점에 있을 동안은 탈 잡을 데 없는 모범 행원이었었다. 사무에는 능숙하고 사람됨이 영리하고 젊은 사람답지 않게 주색을 삼가고, 그러나 주색을 삼간 것은 그가 급사로 지내던 타성으로 조심이 되어 그런 것이지 삼가고 싶어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랬길래 그가 이 군산 지점으로 내려와서 길을 탁 펴고 지내게 되자 지금까지는 금해졌던 흥미의 대상인 유흥과 계집이 상해와 같이 개방되어 있는 그 속으로 맨 먼저 끌려 들어간 것이다. 그는 마치 아이들이 못 보던 사탕을 손에 닿는 대로 쥐어 먹듯이 방탕의 향락을 거덤거덤 집어 먹었다. 믿는 외아들 태수가 이 지경이 된 줄 모르고 그의 모친은 그가 이제는 어서 바삐 장가나 들어 살림이나 시작하면 그를 따라와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편안히 보내려니 지금도 매일같이 그것만 기다리고 있지 천석거리 과불한 당치도 않은 소리다. 태수는 지난 4월에 그처럼 사세가 절박해오자 두루 생각한 끝에 마루나의 600원 소절수를 또 만들어 그 돈으로 미두를 해본 것이다. 전에도 가끔 500석이고 300석이고 미두를 했고 그래서 번번이 손을 보았지만 천석은 처음이다. 그는 그놈에서 돈 1,000원이나 먹으면 어떻게 백석이 겉 1,800원을 채워가지고 백석이 한텔 가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든지 본점에 있는 그 과장이라도 청에다가 백석이를 의무해서 일을 모면하려던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 돈 1,000원이 생기기는 고사하고 미천 600원까지 물고 달아났으니 개도 잡지 못하고 구럭까지 놓친 셈이다. 오직 그 동안 백석이가 말썽 부리던 것이 뜨끔하고 그래 다른 은혜의로 거래를 옮기는 눈치가 보이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우선 위급을 면한 것이지 아무래도 받아놓은 밥상인 것을 언제 어느 구석에서 뒤집혀 날지 하루 한시인들 앞일을 안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육장 입버릇같이 죽어버리면 고만이지 이 소리를 하고 할라치면 순간순간은 아무 것이고 무섭지도 않고 근심도 놓이고 하던 것이다. 태수는 거리로 나와서 어디로 갈까 하고 잠깐 망설인다. 이런 때에는 어떤 조용한데 가령 서울 같으면 찻집 같은 데로 가서 혼자 우두커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앉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니 서울서는 별반 다녀보지도 못한 찻집이 불현듯이 그리웠다. 그러나 이곳에는 그런 기분이 가라앉는 순수한 찻집이 없으니 소용없는 말이고 그냥 선창이나 공원으로 거닐까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어젯밤을 새워 술을 먹은 몸이 고단해서 내키지를 않는다. 그러다가 문득 제중당으로 초복이나 만나보러 갈까 해본다. 어제 낮에 들렀더니 유전번 전화할 때의 말대로 알기는 알겠는지 얼굴이 밝게가지고 대응하는 게 달랐고 그것이 태수한테는 퍽 유쾌했다. 태수는 초봉이를 두고 생각하면 할수록 절로 입이 벙쉿벙쉿 벌어진다. 그는 초봉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도 견딜 수 없이 기쁘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초봉이와 결혼이나 해서 단 하루나 이틀이라도 좋으니 재미를 보기가 마지막 소원이요. 그런 다음에는 세상 아무 것에 대해서도 미련이 없을 것 같았던 것이다. 태수는 발길이 절로 정거장 쪽으로 떼어 놓여진다. 그러나 바로 어제 들러서 은단이야 포마드야를 덕엄덕엄 사왔는데 오늘 또 치신머리 없이 가고 보면 초봉이라도 속을 들여다보고 추근추근하다고 불쾌하게 여길 듯 싶어 재미가 덜할 것 같았다. 태수는 섭섭하나마 가던 발길을 돌려 계복동으로 들어선다. 계복동 초입에 있는 행화의 집은 아무라도 오라는 듯이 대문이 활짝 열려 있다. 태수는 대문간으로 들어서면서 지금 초봉이 한테를 이렇게 이무렵게 다닌다면 자키나 좋으랴 싶었다.
안방에서는 행화가 흥얼거리는 목소리로 부르던 육자배기를 해놓은 지오고 하면서 귀곡송을 질러 올렸다가 저문 날인데 편지 일장이 돈저리로구나. 아해 없는 시름이라도 절로 솟아나게 끝을 답북 하염없이 흐린다. 좋다. 형보의 소리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것이다. 두 사람은 별로 장소를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요새는 여기서 만날 줄 알고 있었다. 신발 소리에 행화가 깨웃하고 내다보다가 웃으면서 흐르는 옷 허리를 걷어잡고 마루로 나선다. 태수가 방으로 들어서니까 형보는 아랫목 보려 위에 사방침을 얕게 베고 누운 채 고개만 드는 신용을 하면서 이제 오나? 날이 좋은데 은적사나 나갈까 보다. 태수는 모자를 쓴 채로 방 가운데 털썩 주저앉으면서 혼잣말 같이 두렁거린다. 그는 조금 아까부터 그 생각이다. 우선 날이 좋으니 절에라도 나가서 핑청 거려가면서 놈직도 하고 또 그 밖에는 이 쭈루투루만 심사를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거 좋지. 형보가 맞장구를 친다. 태수는 그러나 이어딴 생각을 하느라고 그냥 우두커니 앉았다가 몇 년 전 도매냐고 묻는다. 단념은 했어도 그래도 조금 남은 미련이 있어 그놈이 있자고 해도 강박관념같이 주의를 놓던 것이다. 구전, 육전까지 갔다가 구전 도매. 태수는 다시 말이 없다. 형부는 귀미까지 째진 입에 담배 꽂은 상아 빨부리를 옆으로 물고 누워 태수의 숙인 이마를 곰곰 올려다 본다. 그의 퀭하니 광채 있는 눈은 크기도 간장종지 한 개만큼씩은 하다. 이 사람을 목간 통해서 보면 더욱 기괴하다. 고릴라의 뒷다린 듯쉽게 오금이 굽고 발끝이 밖으로 벌어진 두 다리 위에 그놈 등 위로 혹이 달린 짧은 동체가 붙어 있고 다시 그 위로 모가지는 있는 둥 마는 둥 중대가리로 박박 깎은 박통만한 큰 머리가 괴상한 얼굴을 해가지고는 올라앉은 양은 할 일 없이 세계 풍속사진 같은 데 있는 아메리카 인디언의 토템이다. 그는 체격과 얼굴이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지금 32로 돼 40도 더 넘어 보인다. 부모 처자도 없고 인천이며 서울이며 안동현이며 이런 투기 시장으로 굴러다니다가 태수보다 조금 앞서 군산으로 왔었다. 두 사람이 알기는 서울서부터지만 이렇게 단짝이 되기는 태수가 군산으로 내려와서 오이판에 첫 발을 들여놓을 때에 병정을 서주면서부터다. 그러나 태수는 형보를 미덥고 절친한 친구로 여기지 결코 병정으로 알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는 의리를 지킬 각오까지도 있다. 형보도 표면으로만은 그러하다. 그래서 노상 태수의 일을 걱정하고 충고를 하는 체한다. 남녀 세 사람은 형보와 행화까지 태수의 침을 내 지려는 기분에 섭슬려 한동안 말이 없다가 형보가 이윽고 긴하게 그런데 여보게 태수 하더니 발딱 일어나서 도사리고 앉는다. 좋은 수가 있기는 하나 있는데 자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려나? 수? 글쎄. 은행에 돈 범포 낸 그 일에 대한 것인 줄을 태수는 알아듣고도 뭐 그저 술학계 강낭 옥수수겠지 하는 생각에 그다지 내켜 하지도 않는다. 자네 대체 어쩔 셈으로 일어나? 형보는 태수가 당겨 하지를 않으니까 이번에는 짐짓 걱정조로 캐자고 나선다. 아무 도리도 없지 뭐. 태수는 두 팔을 뒤로 짚고 뻐근히 다리를 뻗고 앉아서 담배만 풀심풀심 피운다. 그러면 잔말 말고 어쨌든지 나 하라는 대로 하게, 응? 어떻게? 지금 백석이까지? 말을 꺼내는데 태수가 눈을 끔쩍끔쩍한다. 형보는 알아차리고서 행화를 돌아본다. 행화, 미안하지만 건넌방으로 잠깐만 가서 있게, 응? 경대 앞에서 심심파적으로 눈썹을 다스리고 있던 행화가 세수 수건을 집어들고 일어선다. 난도 세수하러 나갈라던 참이요. 와 무슨 수가 생기오? 대단한 수가 생기네. 하,
오래간만에 장주사 덕분에 술 한참 얻어 먹나 보다. 이제 수 생기거든 아예 내 모가치 잊지 마소. 예? 아무렴 또 내가 잊어버리더라도 다 이 고주사가 있잖나. 아무려나 나는 모르겠다. 수나 드북하니 잡소들. 행화는 웃음 섞어 이런 소리를 하면서 마루로 나간다. 그래, 세 군데니 말이야. 형부는 행화가 다 나가기를 기다려 소곤소곤 이야기를 다시 내놓는다. 세 군데서 3,000원씩 한 10,000원가량만 뽑아내면 일은 되는데 태수는 벌써 고개를 흔들고 시원찮아 하다가 10,000원을 가지고 어떡하게. 그놈 10,000원을 가지고서 나하고 둘이서 서울로 가거든. 자네 혼자 가기가 적적하거들랑 저의 행화나 데리고. 흥, 아따, 지레 그러지 말고 끝까지 들어봐요. 그렇게 서울로 가서 자넬 낳건 문 밖에 아무데나 깊숙이 들어 앉아 있으란 말이야. 3년, 아니면 다직해야 4년. 공금횡령 해가지고 도망갔다가 제피 잡는 놈 못 봤네. 제기 상해나 북경 같은 데로 뛰었다도 잡혀와서 콩밥을 먹는데 황차 서울? 그야 저 하기 나름이지. 조심을 안 하니까 붙잡히지. 주구듣기 들어 앉아만 있으면 10년 가도 일 없어요. 태수는 말이 없이 혼자서 고개만 가로 흔든다. 그는 잡히고 안 잡히고 간에 하루 이틀도 아니요 3, 4년을 그처럼 답답하게 처박혀서 숨어 지낸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나는 일이다. 돈을 마음대로 쓰고 돌아다니면서 즐겁게 노는 그런 움직이는 생활이 아니고는 차라리 죽음만도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일이 탄로나는 마당에 이르러서도 자살로서 감옥 가기를 피하려는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속도 모르고 형보는 연신 제 계획 설명이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 말고 한 3년 그렇게 참고 있으면 그동안 나는 그 돈 10,000원을 가지고 앉아서 쓱 돈 장사를 한단 말이야. 응? 돈 장사. 돈 장사라니? 응, 돈 장사. 수영 할인 떼어 먹는 것 말인데 자세한 것은 종차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10,000원을 가지고 종로 바닥에 앉아서 재빠르게만 납뛰면 3, 4년 안에 한 4, 5만 원쯤은 넉넉 잡네. 허황한 소리. 이건 속도 모르고 이래. 해만 보아요. 아 그래서 한 4, 5만 원 제피거들랑 그때는 자네가 범포낸 본전 1만 3천 환을 가지고 도로 와서 자 돈을 가져왔으니 용서해 주시오 한단 말이야. 비는 장수 목 뺄 수 없다고. 그렇게 돈을 물어내놓고 빌면 징역은 면할 테니깐. 그리고 나서는 그 돈 나머지를 가지고 자네하고 나하고 다시 장사를 하면 버여 타잖아? 어때? 글쎄, 그것도 자네가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러는 것이니 고맙기는 고마워이. 그러니 종차 생각해 보세마는. 자네가 그렇게 내 속을 알아주니 말이지. 그게 내한테도 여간만 위태한 일이 아닐세. 잘못하다가는 나도 콩밥 아닌가? 그렇지만 하도 자네가 사정이 딱하니깐 친구로 앉아서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고 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깐 자네도 생각하려니와 내 일을 내가 생각해서라도 여간한 조심할 때가 아니거든. 그러나 형부는 태수를 위해서 그런다는 것은 생판 입에 발린 소리요. 또 그렇게 10,000원을 빼준데도 지금 이야기한 대로 행할 배짱은 아니다. 형부는 늘 두 가지의 엉뚱한 계획을 품고 지낸다. 첫째, 그는 제가 제 손수 농간을 부리든지 혹은 누구 등골을 쳐서든지 좌우간 군산을 떠나 북쪽으로 국경을 벗어날 그 시간 동안만 무사할 돈이면 돈 10,000원이고 2, 3만 원이고 상말로 황후가 망건 사러 가는 돈이라도 덮어놓고 들고 뛸 작정이다. 뛰어서는 북경으로 가서 당대 세월 좋은 금 제품 밀수를 해먹든지 훨씬 더 내려앉아 상해로 가서 계집 장사나 술 장사나 또 두 가지를 겸처 해먹든지 하자는 것이다. 그는 재작년 겨울 이 군산으로 옮기기 전에 한 반년 동안이나 상해로 북경으로 돌아다닌 일이 있었고 이 영업 목록은 그때 얻은 현지 지식이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돈 10,000원이나 올가미를 씌울고 하고 육장 국리가 그 국리인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그처럼 형무소가 덜미를 쫓아 다니는 위태한 것이 아니라 썩 합법적인 수단인데 눈치를 보아 어수룩한 미두 손님 하나를 친하든지 엎어 삼든지 해서 계제를 모아 쌀을 한 500석이고 1000석이고 붙여 달라고 한다. 아직도 미두장 인심이란 어수룩한 대가 있어서 그게 노상 그럴 수 없으란 법은 없다. 그렇게 쌀을 붙여주면 그놈을 시세를 보아가면서 눈치 빠르게 요리조리 되작거린다. 만일 운이 트이기만 하려 들면 한 일이 년 그렇게 주무르는 동안에 돈이나 한 5, 6천 원 만들기는 그다지 어려운 노릇이 아니다. 그놈이 그처럼 여의해서 2, 3년 내에 5, 6천 원이 되거들랑 그때는 미두장에서 손을 싹싹 씻고 서울로 올라간다. 올라가서 그놈을 미천 삼아 1, 200원, 2, 300원, 기껏해야 4, 500원짜리로 이렇게 잔머리만 골라 수영 할인을 떼어 먹는다. 이것도 착실히만 하면 한 10년 후에 가서 몇만 원 잡을 수가 있다. 몇만 원 가졌으면 좋기 평생이다. 그래야지 만일 미두장에서만 어물어물 하고 있다가는 피천 한 푼 못 잡고 근처에 수두룩한 하박군 신세가 되기 알맞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투기사답지 않게 염량을 차리고 그러한 두 가지 계획을 품고서 늘 기회를 엿보던 차에 언덕이야 쉽게 다 들린 게 태수의 일이다. 그는 태수가 만일 말을 들어 돈을 10,000원이고 둘러빼만 주면 태수야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저 혼자서 돈을 쥐고 간다 보아라. 북경상의 등지로 내뺄 배심이다. 그래 사뭇 침이 넘어가게 구미가 당기는 판이라 벼르고 있다가 실금 말을 내던진 것인데 의외로 이건 도무지 맹숭맹숭 좋은 말로 어물쩍 하려고 하니 시방 속으로는 태수가 까 죽이고 싶게 미워서 견딜 수가 없다. 요놈의 새끼, 내가 영영 내 말을 안 들어만 보아라. 아무 때고 한번 골탕을 먹여줄 테니. 형보는 마침내 이런 앙심을 먹고 말았다. 이야기가 흐지부지해서 둘이는 시무룩하고 앉았는데 행화가 천냥 만냥 다 했소? 하고 얼굴을 씻으면서 방으로 들어온다. 형보는 속이 좋자는 끝이라. 다 했다네. 어찌 미잉밍한 게 술 얻어먹을 것 같잖다. 행화는 경대 앞으로 앉아 단장을 시작한다. 어디 지회 받았나? 아니, 그런데 웬 세수를 벌써. 나도 영업인데 이렇게 마침 차리고 있다가 인력거가 오거든 힝하니 쫓아가야지. 그래야 한 푼이라도 더 벌지 않는기요. 치를 떠는구나. 하다가 형보가 그 말 끝에 생각이 나서 태수께로 대고 그런데 여보게 이 사람 저것은 어떡하려나? 쌀 붙인 건 말이다. 내버려 두지 뭐. 태수는 담배만 피우고 앉았다가 겨우 봉했던 입같이 떨어진다. 내버려 두다니 5, 60원은 돈 아닌가. 그러느니 차라리 날 주게. 잘 되작거려서 담배값이나 뜯어 쓰게 시리. 제발 그러게 그려. 태수는 성가신 듯이 얼핏 승낙을 한다. 그는 꺼림직하게 꼬리를 물려놓고서 아주 끊어 버리기도 싫고 그런 것을 형보가 이렇다거니 저렇다거니 조르는 게 그만 머리살이 아프게 귀찮았던 것이다. 그러나 태수나 형보나 다 같이 그 끄트머리가 그 이튿날부터 크게 조화를 부릴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것은 물론이다. 고마워이. 형보는 태수의 승낙을 받고 싱글벙글 좋아한다. 어쩌면 내일로 닥쳐오는 그 쌀 천석의 운명을 미리 짐작하고서 좋아하는 것 같이도 되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름이란 도깨비 살림이라지만 그놈이 바로 그 다음날 가서 형보가 미쳐 끊을 겨를도 없이 한목 20정 이 폭 올라간 것이며 그것을 개제 좋다고 잡아 끊었다가 그놈의 들거리를 삼아 다시 쌀을 몇백 석 붙여놓고 요리조리 되작거려서 반년 후에는 돈 1,000원이나 잡은 것이며 다시 1년 남짓 해서는 형보의 곡진한 포부대로 5, 6천의 미천을 장만한 것이며 이러한 것은 태수는 물론 형보도 그 당장에야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형부는 그 이튿날 당장 시세가 그처럼 20정이나 올라서 우선 200원 가까운 이익을 보았다는 것이며 그 뒤로도 부엉이 살림같이 차차로 늘어간다는 것을 꽉 숨겨버렸었다. 그러나 아무튼 그것은 그날이 밝는 그 다음 날부터의 일이지 이 당장의 형부가 그것을 미리 짐작하고 그래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혹시 귀신이 씌워 되었다는 말이나 거기에 맞을는지 그래서 형부는 저도 모르게 좋아한 것인지는 몰라도 젠장 세사는 여반장이요 생애는 방한지라 형부는 끙 하고 일어나 쪼그리고 앉으면서 미두꾼들이 좋은 때고 언짢은 때고 두루 쓰는 이 타령을 한바탕 외다가 갑자기 아차 내가 깜빡 잊었군 하더니 축 처진 조끼 호주머니에서 불룩한 하드롱 봉투 하나를 꺼내어 태수에게로 던진다. 아까 은행에서 찾아온 돈 200원이다. 거기 그대로 다 있네. 실상 잊었던 것이 아니라 그대로 쟤한테 두어두고 눈치를 보아 몇십 원 꺼낸 뒤에 태수를 주려고 했던 것이지만 이제는 미두하던 끝탈이를 얻어 가졌으니 이 돈에까지 손을 댈 염치는 없었던 것이다. 태수는 형부가 미리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두었다가 주는 것이 도리어 이상했으나 말없이 받아 봉투를 찢는다. 보이소, 고주사, 예? 돌아앉아서 단장을 하던 행화가 태수가 너무 말이 없이 시춤하고만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게 무슨 걱정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저 심심삼아 말을 청하던 것이다. 응? 태수는 행화한테 주려고 돈 100원을 따로 세면서 건성으로 대답을 한다. 그는 한 일주일 전에 오입을 하고 이내 다니면서 아직 인사를 치르지 못했었다. 글쎄, 고주사. 왜 그래? 와 그렇게 코가 쑥 빠졌소, 얘? 물 건너 첩장인 죽었소? 망할 것? 아니, 첩장인이면 형부가 거닫고 내다르면서 첩장인이면 행화 아버지? 우리 아베는 벌써 옛날에 천당 갔소. 기생 아범도 천당 가나? 모르제. 그래도 갔길래 편지가 왔제? 그건 지옥에서 온 걸 잘못 본 거다. 아니 천당이랑 했던데 아이고 몇 번지라 했더라. 번지도 쓰고 천당 하나님 방 일학했던데 아니야 그건 지옥에서 문초 받으러 잠깐 불려갔던 길일세. 여보게 행화. 벼랑간 태수가 조련찮게 행화계로 버썩 돌아앉으면서 자네 그럼 나하고 천당 좀 갈려나? 천당요? 갑시다. 정말? 이 사람 그러다가는 천당으로 못 가고 지옥으로 따라가네. 형부가 쐐기를 박는데 행화는 그대로 시치미를 떼고 앉아서 정말 아니고 금세라도 갑시다. 행화나 형부나 다 농담이다. 농담 아니기는 태수다. 태수는 행화의 얼굴을 꼭 들여다본다. 여느 때도 독해 보이는 그의 눈자위는 매섭고 광채가 난다. 그는 시방 들여다보고 있는 행화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초봉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는 계집과 둘이서 천당을 간다는 말에서 정사라는 것을 암시를 받았고 그놈이 다시 초봉이와의 정사라는 데까지 번져 나갔던 것이다. 문득 생각한 것이나 그는 무릎이라도 탁 치고 싶게 신기했고 장차 그리할 것이 통쾌했다. 태수는 이윽고 혼자서 싱긋 웃더니 갑자기 에라 모르겠다 소리를 치면서 벌떡 일어선다. 형부와 행화는 즐겁하게 놀라서 한꺼번에 태수를 올려다 본다. 자, 이러들 나게 자동차 불러 타고 소풍 삼아 은적사로 놀러 갑세. 은적사 좋지? 형부는 선뜻 맞장구를 치고 좋아하고 태수는 손에 여태 쥐고 있던 돈 100원을 그제서야 생각이 나서 행화의 치마폭에다가 떨어뜨려 준다. 어서 얼핏 옷 갈아입어. 아이갸 일이 급해서. 행화는 돈에는 주의도 하지 않고 입술에다가 루즈칠만 한다. 빨리 빨리. 서두는 게 오늘 밤에 또 울어뒀다. 고주사. 미쳤나? 내가 울긴 왜 울어? 말도 마이소. 대체 그 초봉이랑 하는 게 뉘고 예?
장수사나 알지요? 알긴 아는데 나도 상판 떼기는 아직 못 봤네. 행화는 재중당에 있는 그 여자가 초봉인 줄은 모른다. 모르고 어느 기생으로만 알고 있다. 오늘 좀 불러봤으면 좋겠다. 대체 어느 기생이길래 고주사가 그리 미망이 져서 울고불고 그 야단을 하노? 허허허허. 형보는 행화가 초봉이를 이름이 그럴듯하니까 기생인 줄만 알고 그러는 것이 우습대서 껄껄거리고 웃는다. 태수도 쓰디쓰게 웃고 섰다. 예? 고주사, 난도 기생이니 오입쟁이로 내 혼자만 차지하자 꼬마는 그러니 강짜를 하는 게 아니라 고주사가 구만하도 미망이 져서 날로 붙잡고는 초봉이 초봉이 카면서 우니 말이오. 잔말 마라. 앙이다 그러지 말고 오늘은 어디 어떻게 생긴 기생인지 좀 구경이나 합시다. 예? 까불지 말래도 그래. 하, 내 20평생에 까분단 말이사 처음 듣소. 예? 고주사, 오늘 데리고 같이 갑시다. 어느 양반이요? 기생 아니야. 괜히 그런 소리 하다가는 하, 기생 아니고 그럼 신흥동 갈보라요? 이 자식! 태수가 때릴 듯이 엄포를 하고 행화는 깔깔 웃으면서 방 구석으로 피해 달아난다. 잘한다, 잘한다. 형보가 아랫목에서 제풀의 곱사춤을 춘다. 형보의 몫으로 기생 하나를 더 불러 네 남녀가 탄 자동차는 길로 먼지를 하나 가득 풍기면서 공원 및 터널을 빠져 부리촌 앞을 달린다. 오른편으로는 바다에 가까운 하구의 벅찬 강물에 돛담배들이 담숭담숭 떠있고 강 건너 충청도 땅에 암암한 연산들 봉우리 너머로는 5월의 창공이 맑게 기울어져 있다. 곱게 내리는 햇볕에 강 위에 배들이고 들판에 사람들이고 모두 움직이건만 조는 것 같다. 태수는 그러한 풍광보다는 이 길이 공동묘지로도 가는 길이니라 생각하면 나도 오래지 않아 죽어서 시체만 연고차에 실리어 이 길을 이렇게 달리겠거니 그리고 오늘처럼 돌아오지 못하고 빈 연구차만이 이 길을 돌아오겠거니 생각하는 동안 저도 모르게 눈 가시 메워왔다. 그러나 그 슬픔에는 초봉이로 더불어 죽고 더불어 묻히고 더불어 돌아오지 못하니 차라리 즐겁다는 기쁨이 없지도 않았다. 일행은 은적사로 나가서 술 섞어 저녁을 먹고 훨씬 저문 뒤에 시내로 들어왔다. 시내로 들어와서는 다시 요리집에 들어앉아 자정 후 2시가 지나도록 술을 먹고서야 파하고 헤어졌다. 태수는 술을 많이 먹느라고 먹었어도 종시 취하지를 못하고 몸만 솜 피듯 피로했고 정신은 끝끝내 초랑초랑했다. 그는 자동차를 타고 오다가 계복동 어귀 행화집 앞에서 행화와 갈렸다. 행화는 기왕 늦었으니 제 집으로 들어가자고 권했고 태수도 그리 하고는 싶었으나 좋게 물리쳤다. 너무 여러 날 바깥 잠만 자고 제 방을 비워두어서는 안 될 의무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이다. 태수는 바깥 주인 탑삭부리 한참봉이 차라리 첩의 집에 가지 않고 큰 집에서 자고 있기나 했으면 되레 다행이겠다고 생각하면서 지쳐만 둔 대문을 살그머니 여닫고 마당을 무사히 지나 뜰 아랫방인 제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막 양복 저고리를 벗었을 때에 신발 끄는 소리에 연달아 방문이 열리면서 안주인 김씨가 눈이 셀쭉해 가지고 말없이 들어서더니 다짜고짜 와락 달려들어 태수의 팔을 덥심 물고 늘어진다.